그런데 몇 달 후 상우 아내가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실 남편이 암에 걸렸어요. 뭐라고? 폐암 사기예요. 의사가 3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고 해요.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50년 만에 만난 친아들인데 이제 또 잃어야 한다니. 안 돼, 안 된다, 안 돼. 절대 안 돼. 아니야. 치료받으면 나아질 수 있어. 어머니, 이미 많이 퍼졌대요.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상우를 살리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자식들이 격렬하게 반대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또 속는 거예요. 얼마 남지도 않았다는 사람 전 재산 털어서 나아질 것 같아요? 어차피 죽을 사람이잖아요. 이번에는 진짜야. 병원 진단서도 봤어. 그리고 너 일 아니라고 말. 그렇게밖에 못해? 진단서도 조작할 수 있어요. 엄마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자식이 셋이나 있어요. 그 자식들은 안중에도 없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자식 타령이냐고요. 지난번에 사기당한 걸로 아직 모자라요. 얼마나 더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려고 그래요. 제발 정신 차리라고요. 내가 내 돈으로 내 아들 살리겠다는데 너희가 무슨 권리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야? 너희들은 내가 돈으로밖에 안 보이지? 너 말 잘했다. 사기당했을 때도 그래. 자식이 셋이면 뭐해? 어느 놈 하나 나는 걱정해주는 놈 있었으면 말해봐. 자식들은 상우가 가짜 진단서로 나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는 올해 72살 김순자다. 평생 부동산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왔고 남편과 사별한 지 8년이 되었다. 자식 셋을 키워서 모두 출가시키고 이제는 혼자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그런데 작년 겨울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이 일어났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 오후였다. 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택배기사인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호라고 합니다. 네? 누구세요? 저기 제가 어머니 아들이에요. 나는 순간 어리둥절했다. 네, 내 아들이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남자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아, 잘못 찾아오셨나 봐요? 하고 들어가려는데 어머니, 사실은 제가 어머니의 친아들이에요. 50년 전에 입양을 보내신. 그 순간 나는 번개를 맞은 것 같았다. 50년 전. 그때 일이 떠올랐다. 내가 23살 때 결혼 전에 임신했던 아이. 그때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지금보다 훨씬 차가웠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아서 입양을 보냈던 그 일. 설마, 정말. 네, 어머니. 저예요. 진호는 눈이 빨개져서는 울고 있었다. 나는 어리둥절해서 현실인지 꿈인지 정신이 없었다. 50년 전 나는 그 아이를 입양 보낸 후 처음에는 참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하루하루 견디기가 힘들었다. 죄책감에 힘들었고, 내 인생이 가슴 아파 힘들었고, 내 아들의 인생이 불쌍해서 힘들었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나 자신이 한심해서 힘들었다. 그리고 결혼하고 살면서는 차마 들킬세라, 드러날세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내 가슴 속에 깊이 깊이 묻어놨던 일이었다. 그리고 내심은 절대로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를 바랐고, 일부러라도 잊고 살려고 눈 감고 귀 막았던 것 같다. 그런데 이제는 반평생이 지나고 다시 내 앞에 그 아들이 나타난 것이다. 나도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50년 만에 만나는 나의 첫 아들이었다. 어떻게 날 찾았어? 오랫동안 찾아다녔어요. 입양기관에서 자료를 찾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나는 진호를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자세히 보니 어릴 때 지 아빠와 닮은 구석이 있었다. 키는 180 정도로 크고 얼굴도 잘생겼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좋은 가정에서 자랐어요. 양부모님도 잘해주셨고, 하지만 항상 친어머니가 궁금했어요. 진호는 대학도 나오고
지금은 IT 회사를 차려 사업하고 있다고 했다. 결혼은 하지 않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업을 성공해서 재산이 꽤 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이 좀 있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어머니를 찾고 싶었어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 하루라도 더 빨리 뵙고 싶었어요. 효도하고 싶어서요. 아니야, 괜찮다. 너 잘 산다니. 나는 그거면 됐어. 엄마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고 잘 살고 있어. 살기 힘들었을 텐데 잘 살고 있다니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하지만 진호는 고집을 부렸다. 그리고 며칠 후부터 아예 내 집 근처로 이사를 왔다. 어머니, 이제부터 제가 모실게요. 효도도 하고 싶고 어머니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요. 진호야, 그럴 필요 없어. 너도 내 생활이 있잖아. 사업도 바쁠 테고. 어머니, 50년 동안 못한 효도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 정도 좀 받아보고 싶고 그동안 못 받은 사랑도 받고 싶어요. 진호는 정말 효자였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를 물어보고 병원에 갈 때도 데려다 주고 장보기도 같이 하면서 도와주었다. 나는 이런 아들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자식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엄마, 갑자기 형이 나타났다고요? 둘째 아들 준석이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그래, 50년 전에 임양 보낸 아들이야. 엄마, 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세요? 말하기 어려웠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설마 내가 죽기 전에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꿈에라도 상상이라도 했겠냐. 셋째 아들 준호와 딸 수영이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리 엄마 아들이라지만 갑자기 나타난 형에 대해 경계심을 보였다. 엄마, 그 사람이 정말 오빠 맞아요? 혹시 사기꾼 아니에요? 수영아, 사기꾼 아니야. 유전자 검사도 했어. 실제로 진호는 내 제안으로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99.99% 일치였다. 확실히 내 친아들이었다. 하지만 다른 자식들은 여전히 불편해했다. 특히 재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엄마, 유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작은 아들 준석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그야, 너희들 셋이서 나눠 가져야지. 그럼 진호 형은요? 진호는 이미 자수성가했잖아. 너희들보다 훨씬 잘 살고 있어. 그런데 무슨 유산이 필요하겠니? 오히려 엄마한테 효도하겠다고 왔다는데.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진호에게도 미안했다. 50년 동안 내 곁에 없었던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으니까. 하지만 마음은 왜인지 같이 살 부비고 살면서 손수 키웠던 자식들이 더 걱정됐다. 그런데 몇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진호가 하는 사업이 이번에 너무 잘 되어서 대박이 나서 갑자기 큰 돈을 벌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 저희 회사에서 진행 중이던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정말? 네, 그래서 어머니께 집을 하나 사드리고 싶어요. 집을? 무슨 집? 지금 이 집이면 나는 충분해. 어머니가 사시는 아파트는 너무 작아요. 더 큰 집으로 이사하세요. 아니야, 진호야. 말은 고맙다. 하지만 나는 여기 이 집에 그냥 있을게. 큰 사업하고 사회생활 활발하게 하는 내가 그런 집을 사서 살아라. 엄마는 그거면 돼. 진호는 극구 소원이라며 꼭 엄마한테 그런 집에서 살게 해드리고 싶었다고 나를 설득했다. 그리고 이미 집을 가계약해놨다고 했다. 진호가 보여준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다. 시세가 30억 원이 넘는 곳이었다. 진호야, 이런 비싼 집은 안 돼. 관리비만 해도 한 달이면 많이 나갈 거야. 벌이가 있는 내가 살아야지. 나 같은 나이 먹은 사람이 이런 집이 뭐가 필요해? 그것도 혼자서. 어머니, 괜찮아요. 관리비도 걱정 마세요. 그 정도는 제가 해드릴게요. 제발, 어머니 여기서 사시는 것 보면
그게 제 평생 소원 푸는 거예요. 진호는 정말로 내 집을 팔고 그 집을 샀다. 그리고 나를 이사시켰다. 나는 갑자기 30억 원짜리 집의 주인이 되었다. 다른 자식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호가 사준 거야. 30억짜리 집을요? 그래. 준석이와 준호, 수영이의 표정이 복잡했다. 갑자기 나타난 형이 자신들이 평생 벌어도 살 수 없는 집을 사주었으니까. 엄마, 이 집 명의는 누구예요? 네 명이지. 그럼 나중에 상속받는 건 우리죠? 자식들의 속이 보였다. 진호가 사준 집이지만 내가 죽고 나면 결국 자신들이 상속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진호가 이렇게 큰 집을 사주었는데 상속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을까? 그렇다고 해서 준호는 사업이 잘 되고 성공했다는데 형편이 넉넉지 못한 다른 아이들 몫을 줄이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런데 그 무렵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진호가 어머니 내일 여자친구를 데려올게요. 어머니께 소개해 시켜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더니 다음 날 진호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다. 나는 진호에게 평생을 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마음에 계속 얹혀 있었는데 여자친구를 데려온다니 그래도 이번에 엄마 노릇 해봐야겠다.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고 음식 몇 가지라도 해서 함께 먹여야겠다고 생각하고 부랴부랴 장을 봐서는 저녁 상을 차렸다. 어머니, 제 여자친구 정이에요. 정희는 30세의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진호보다 거의 20살이나 어렸다. 정희는 아름다운 꽃을 한 알음 사서 들고 와서는 내게 안겨줬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정이라고 해요. 그래. 반갑다. 어서 와. 저녁 먹자. 차린 건 별로 없어. 솜씨도 없고. 그래도 맛있게 먹어. 진호와 여자친구는 고마워하며 저녁을 맛있게 먹어줬다. 그동안 50이 되도록 결혼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나 때문인가 하고 진호를 볼 때마다 안타깝고 죄책감이 들었는데 진호가 좋은 여자친구를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내심 안심이 되었다. 반평생을 엄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으니 이제라도 좋은 여자 만나서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하지만 며칠 후 정희가 나를 몰래 만나러 온 것이었다. 어머니, 죄송한데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니?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 여기 오기 전에 고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저 진호 오빠가 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진호 오빠는 사기꾼이에요. 어머니를 속이고 있어요. 그럴 리가 없어. 유전자 검사도 했는데? 그 검사 결과도 조작한 거예요. 진호 오빠가 병원 직원과 짜고 한 거예요. 나는 머리가 하얘졌다. 정희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몇 달 동안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이었다. 그럼 너는 왜 나한테 이런 걸 말해주는 거니? 진호가 사기꾼이라면 너도 같은 편 아니야?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진호 오빠가 술 취해서 실수로 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응해주는 척하고 캐물어 봤어요. 어머니를 속여서 집 판 돈을 오빠가 가져갔는데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다고. 그리고 조만간 어머님 건물 가지고 계신 거랑 예금, 전 재산을 노린다고. 그리고 어머님 인적사항으로 크게 대출 땡겨서 해외로 뜨자고 하더라고요. 나는 충격에 빠졌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이 나이에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진호가 나에게 보여준 모든 효심이 가짜였다는 말인가. 그런데 너는 왜 진호와 사귀는 거니? 그런 사실을 알면서. 저는 사실 진호 오빠를 사랑해요. 그래서 오빠가 이런 일을 그만두고
저와 함께 성실하고 평범하게 살기를 바래요. 정희는 울면서 말했다. 어머니, 제발 진호 오빠에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오빠를 바꿔볼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왔던 거, 어머니께 이런 말씀 드린 거는 꼭 비밀로 해주세요. 사실 저는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하시고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10년 전에 할머니 돌아가시고는 떠돌아다니며 살면서 집밥 같은 밥을 먹어본 게 너무 오래됐거든요. 사실 모르는 척 할까 하다가 지난번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 어머님께서 너무 밥을 정성스럽고 맛있게 잘해주셔서 저희 할머니가 해주신 밥 같아서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차마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라고 말하고는 서둘러서 떠났다.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정말 진호가 내 아들이 아니고 사기꾼일까? 아니면 정희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 아니야, 거짓말이라면 정희가 일부러 와서 그런 끔찍한 말을 하고 갈 리가 없잖아. 진호를 사랑한다면 더 그럴 리가 없었다. 지금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게 되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많았다. 진호가 내 정보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 50년 전 일을 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서 30억짜리 집을 사줄 정도로 돈이 많다는 것도 이상했다. 그리고 내 집 등기부를 떼보니 2개월 전에 이미 다른 사람 명의였다. 강남집 등기부에는 내 명의가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 명의였다. 모든 걸 진호가 알아서 했던 터라 계약서도 진호가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집도 나에게 사준 것이 아니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눈뜨고 그대로 당할 수가 있었을까. 평생을 부동산으로 밥 먹고 살았던 내가. 나는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도대체 이걸 누구와 상의해야 할까? 어디에 알아봐야 할까?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정신이 없었다. 나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진호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했다. 며칠 후 탐정이 가져온 보고서는 충격적이었다. 진호의 진짜 이름은 김민수였고 전과가 있는 사기꾼이었다. 주로 혼자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족 행세를 하며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을 써왔다는 것이었다. 내가 5번째 피해자였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실제로는 돈이 없다는 것이었다. 30억짜리 집도 한 달 사용료를 내고 월세로 계약한 것이고 내가 살던 집을 팔아서 가져갔고 내 인적사항을 알아내서 내 통장의 돈과 건물 그리고 다른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다. 50년 만에 만난 아들이라고 믿고 진짜 가족 같은 정을 느꼈는데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어쩐지 내 손으로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도 하지 않는 일들을 자진해서 하며 입안에 혀같이 굴었던 건 다 이런 목적이 있었구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몸에 좋은 거, 건강식품, 듣도 보도 못한 먹을거리, 평생 입어보지도 못한 옷을 사들고 찾아왔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고 가짜였다는 말인가? 그래, 내 부모도 귀찮고 번거롭고 힘들어하는 세상에 이런 자식이 있다는 게 지금 생각하니 참 내가 어리석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노인네가 다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바로 진호를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함정을 준비했다. 내가 유산 상속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서 진호에게 모든 걸 물려주고 싶다고 말해본 것이었다. 진호야, 엄마가 유산을 너에게 다 물려주려고 해. 작은 상가 건물이야. 낡긴 했어도 자리가 좋고 월세가 좀 나와서 가격도 꽤 된다더라.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다른 형제들도 있잖아요. 아니야, 내가 진짜 효자야. 다른 애들은 엄마가 이사 온 후로 연락도 잘 안 해. 진호의 눈이 번쩍였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런데 진호야, 상속받으려면 내가 죽고 나서야 줄 수 있고
법적 절차가 복잡하잖아. 형제들도 유류분 청구 소송할 거야. 그냥 미리 증여로 너 명의로 바꿔줄까? 그럼 나중에 나 죽고 나면 그때는 내가 알아서 하고.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응, 어차피 다 내 거야. 진호는 기뻐하면서도 조심스러워했다. 하지만 결국 욕심을 이기지 못했다. 어머니, 그럼 세무사에 가서 증여계약서 쓰고 절차를 밟아볼까요? 그래, 내일 가자. 다음 날 우리는 세무사 사무실에 갔다. 하지만 나는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놓았다. 진호가 서류에 서명하려는 순간 경찰이 나타났다. 김민수 씨 사기죄로 체포합니다. 진호는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증거가 준비되어 있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호야, 아니 김민수야, 나를 속였지? 진호는 그제야 자신이 들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발뺌을 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이제 그만해라. 다 알고 있어. 진호는 경찰에 끌려갔다. 그리고 몇 주 후 재판이 시작되었다. 재판에서 밝혀진 진호의 수법은 더욱 치밀했다. 그는 미리 혼자 사는 노인들을 조사하고 그들의 과거 행적을 파악한 후 그에 맞는 가족 행세를 했다. 내 경우에는 내가 젊었을 때 미혼모였고 입양 보낸 기록을 어디선가 찾아낸 것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친아들 행세를 하며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편취했습니다. 검사의 말을 들으니 내가 얼마나 큰 사기를 당할 뻔했는지 실감났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정의의 증언이었다. 김진호 씨는 저에게 늙은 여자 하나 속이는 게 뭐가 어려워? 먹을 것 좀 몇 번만 던져주면 침 질질 흘리지. 일도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추궁하자. 성공하면 돈을 나눠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내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내 다른 자식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엄마, 왜 그런 사기를 당하셨어요? 늙으면 국으로 조용히 좀 계세요. 제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나대지 말고요. 사기를 알고 당하는 사람이 어딨어? 엄마도 몰랐어. 전혀 꿈에도 몰랐어. 안 그래도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너 엄마한테 할 소리야? 그런데 이제 어디서 살지? 참 기막히는 일을 당했다. 이미 강남 30억 원 아파트 월세도 끝났고 내 집을 판 돈은 사기꾼한테 넘어가서 나는 오갈 데가 없어졌다. 나는 한동안 정신이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자식들과의 관계였다. 이 사건 이후로 자식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변했다. 엄마,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조심하세요. 엄마, 혹시 또 이상한 사람 만나면 꼭 우리한테 상의하세요. 자식들은 나를 판단력이 없는 노인 취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재산 관리에 대해서도 간섭하기 시작했다. 엄마, 은행 계좌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왜? 엄마가 또 사기당할까봐 걱정돼서요. 아직 내 정신은 멀쩡해. 그렇지만 그때도 엄마가 정신 멀쩡하다고 하시면서 속으셨잖아요. 이제 하나 남은 건물마저 사기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자식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지만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마치 내가 치매 걸린 노인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다. 내가 내 집 사기당하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몇 달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또 일어났다. 진짜 첫째 아들이라며 또 나타난 것이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아들 박상우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미 한 번 당해본 경험이 있어서 조심스러웠다. 이게 무슨 일인가 또 아들이라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니? DNA 검사를 정식 의료기관에서 받겠어요. 어머니가 직접 확인하시는 자리에서요.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가 직접 의뢰하세요. 이번에는 정말로 신중하게 확인했다.
내가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DNA 검사를 받았고, 결과도 내가 직접 확인했다. 99.99% 일치였다. 정말 내 친아들이었다. 이름은 박상우였다. 양부모의 성을 따른 것이었다.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괜찮아 나는. 그런데 얼마 전에 사기를 당했어. 나는 상우에게 진호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상우는 분노했다. 그런 나쁜 놈이 어머니를 속였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다른 자식들의 반응은 또 차갑기만 했다. 엄마, 또 사기꾼 아니에요? 이번에는 확실해. 내가 직접 정식 검사를 받았어.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즘 기술이 좋아서 DNA도 조작할 수 있다던데요. 하나밖에 남지 않은 건물까지 모두 사기당하지 마시고요. 자식들은 상우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오직 돈만 걱정했다. 특히 재산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 더욱 경계했다. 하지만 상우는 진호와는 달랐다. 나에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오히려 내게 용돈을 주려고 했다. 어머니, 제가 번 돈이 많지는 않지만 용돈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아니야, 괜찮다. 너도 아이 키우면서 살림 꾸려가기가 어디 호락호락한 세상이니? 어머니, 그래도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뭘 사드리고 싶은데 뭘 좋아하실지도 모르겠고. 상우는 정말 착한 아이였다. 매주 몇 번씩 안부를 확인하고 내가 아플 때는 병원에 데려다 주었다. 하지만 절대 과하지 않게 적당한 선을 지켰다. 그런데 몇 달 후 상우 아내가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실 남편이 암에 걸렸어요. 뭐라고? 폐암 사기예요. 의사가 3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고 해요.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50년 만에 만난 친아들인데 이제 또 잃어야 한다니. 안 돼, 안 된다, 안 돼. 절대 안 돼. 아니야. 치료받으면 나아질 수 있어. 어머니, 이미 많이 퍼졌대요.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상우를 살리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자식들이 격렬하게 반대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또 속는 거예요. 이번에는 진짜야. 병원 진단서도 봤어. 진단서도 조작할 수 있어요. 엄마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자식이 셋이나 있어요. 그 자식들은 안중에도 없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자식 타령이냐고요. 지난번에 사기당한 걸로 아직 모자라요. 얼마나 더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려고 그래요. 제발 정신 차리라고요. 내가 내 돈으로 내 아들 살리겠다는데 너희가 무슨 권리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야? 너희들은 내가 돈으로밖에 안 보이지? 너 말 잘했다. 사기당했을 때도 그래. 자식이 셋이면 뭐해? 어느 놈 하나 나는 걱정해주는 놈 있었으면 말해봐. 자식들은 상우가 가짜 진단서로 나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상우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나는 자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상우의 치료비를 대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우는 4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다. 나는 또 한 번 아들을 잃는 슬픔을 겪어야 했다. 어머니, 마지막까지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상우의 마지막 말이었다. 상우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진짜 아들도 잃었다. 그리고 다른 자식들과의 관계도 최악이 되었다. 엄마, 이제 정말 엄마 혼자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더 말씀하셔야죠. 엄마가 또 무슨 사기 당할지 몰라서요. 자식들은 여전히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돌아가면서 나를 단속했다. 그리고 상우가 진짜 아들이었다는 사실에도 크게 개의치 않았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진짜든 가짜든 결과는 마찬가지잖아요. 자식들에게는 돈이 가장 중요했다. 상우가 내 친아들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내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내 슬픔이 얼마나 큰지는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몇 주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김순자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변호사 김철수라고 합니다. 박상우 씨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상우가 뭐요? 박상우 씨가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상우가 유언장을? 상우 씨가 어머니께 남기신 게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상우가 나에게 11억 원을 유산으로 남긴 것이었다. 어떻게 상우가 그런 돈이? 고인이 젊을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암 치료비 때문에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우는 내가 치료비를 대주겠다고 했을 때 자신의 돈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이미 내 마음을 받은 상황에서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 같았다. 나는 눈물이 쏟아졌다. 상우는 죽는 순간까지도 나를 생각해 주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고인이 어머니를 위해 강남에 오피스텔을 하나 사놓으셨습니다. 어머니가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다. 상우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던 것이었다. 이 소식을 듣고 준석이와 다른 자식들이 달려왔다. 엄마, 정말이에요? 응, 상우가 남겼다는구나. 자식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엄마, 상우 형이 정말 진짜였네. 엄마가 잘 판단하셨어요. 갑자기 상우를 칭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자식들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너희들은 돈만 보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구나. 상우가 가난했으면 계속 가짜라고 했을 것이다. 나는 자식들에게 할 말이 없었다. 나는 그동안 자식들에 대해 실망이 많이 쌓여 있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상우가 남겨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도 쉽지 않았다. 72세의 나이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힘들었다. 그런데 이사한 지 몇 달 후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저 세상으로 떠난 상우에게서 편지가 온 것이다. 어머니 50년 늦었지만 저를 아들로 받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울었다. 미안하다 상우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곳에서는 부디 아프지 말고 나 같은 엄마 만나지 말고 행복하거라. 그리고 며칠 후 상우 아내가 딸을 데리고 나를 찾아왔다. 손녀 지은이가 나에게 달려와서 안겼다. 상우를 닮은 듯한 예쁜 아이였다. 어머니, 남편은 지은이가 할머니를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나는 갑자기 손녀가 생긴 기분이었다. 상우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딸이 내게 남은 것이었다. 지은이는 내게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림 속에는 할머니와 아빠, 엄마 그리고 지은이가 함께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아빠가 언젠가 할머니와 함께 놀이공원 가자고 했어요. 나는 또 눈물이 났다. 상우는 살아있을 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다. 남편이 평생 어머니가 그리웠는데 드디어 만났다고 하면서 정말 행복해했어요. 내가 더 행복했어. 그날부터 지은 엄마와 지은이가 자주 놀러 오기 시작했다. 나는 드디어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내 다른 자식들은 이것마저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엄마 조심하세요. 제발. 자식들은 여전히 의심부터 했다. 하지만 나는 지은 엄마와 지은이가 진짜라는 것을 확신했다. 아니 가짜라도 이제 그런 건 상관없었다. 가끔 생각해보면 내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했다. 진호 같은 사기꾼들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내 아들 상우를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상우를 통해 수경 씨와 지은이를 만났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72세의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리고 나는 모든 재산을 손녀 지은이에게 증여했다. 물론 아직 어려서 지은 엄마가 법정 대리인이지만 상관없었다. 내 자식들에게는 재산을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평화롭다. 지은이가 할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진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들면 재미없다고 하지만 내 인생은 72세에 가장 극적이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내 친자식들과는 여전히 힘들고 어색하다. 하지만 그들의 이해를 구하고 싶지 않다. 가족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우가 남긴 마지막 편지에 이런 말이 있었다. 어머니,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다. 나는 이제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72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 늦었지만 행복하다. 이것이야말로 전화위복인가? 아니면 인생은 고진감래인가?